2029 기계가 멈추는 날.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책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이 책을 중심 뼈대로 삼고 다른 여러 책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딥러닝 방식의 한계점과 이 AI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능력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위 광고로 집단 소송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완전 자율 주행차에 대한 약속을 해왔는데요. 내년에 된다, 2년 뒤에 된다, 올해 된다 등등 그가 호언장담을 한 지 벌써 9년째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도로 환경이 열린 게이며 따라서 좁은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으로는 완전 자율 주행차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극단적인 예외값에 대한 처리인데요. 이 무인 트럭 회사를 운영하다 폐업한 스테판 쉘츠 악스마어에 따르면 모델이 좋을수록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어려워지고 이 AI의 품질을 올리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딥러닝 방식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대단한 성취를 이룰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성취가 마치 인간의 모든 영역들을 AI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호들갑을 떨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 AI가 해결하겠다는 분야가 열린 개인가 닫힌 개인가 물어야 됩니다. 열린 개에서는 안팎에서 정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닫힌 개에서는 그 개 안팎에서 어떤 교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린 개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이 필요하고요. 닫힌 개에서는 좁은 인공지능으로도 충분히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인공지능은 특정 작업,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이고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 범용이냐, 좁은 인공지능이냐 이 질문은 결국에는 AI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진짜 그 AI가 어떤 수준이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처음 보는 문장을 AI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두 어린이 클로이와 알렉산더가 산책을 갔습니다. 그 둘은 개와 나무를 보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고양이를 보고 클로이에게 고양이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러 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산책을 갔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클로이와 알렉산더가 산책을 갔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로이가 고양이를 봤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알렉산더는 남자의 이름이고 클로이는 여자의 이름이라는 확률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그녀가 고양이를 쓰다듬으러 간다는 문장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 문장이 어느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매칭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랑 멀리 떨어져 있다, 고양이를 봤다, 고양이에게 호의가 있다, 고양이를 쓰다듬고 싶어진다, 행동에 옮긴다, 고양이와 가까워진다 등등의 맥락 속에서 그 문장을 판단해야겠죠. 그런 맥락 속에서라야 고양이를 쓰다듬으러 가는 사람은 대부분 고양이를 이미 봤기 때문에 가까이 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3번의 질문도 2번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겁을 먹으면 가까이 가지 않는다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겠죠. 겁을 먹으면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녀는 가까이 간다. 그러므로 그녀는 겁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주어진 정보 바깥으로 정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추론이 필요한데요. 이 추론에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전 확률이라고 표현하던 맥락 지식이든 상식이든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지식과 새로 주어진 정보를 엮어서 즉 추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조지 프루드의 신경과학 책을 읽으면서 스키마라는 것을 봤었죠.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작업 공간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감각 정보도 들어오고 기억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딸려 올라올 때 장기 기억에서 기억을 올려보내는 거죠. 작업 공간으로. 이때 기억의 일종인 스키마도 같이 불려오게 됩니다. 스키마는 표상의 구조, 골격 같은 것입니다. 이 생각 뭉치들의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스키는 프레임이라고 부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외부에서 온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기억에서 끌어올린 것들과 새롭게 주어진 정보를 하나의 도마 위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빈 민스키는 스키마 개념이 인지과학에 도입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는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하향식 인지 효과를 모사하는 컴퓨터 모델을 만드는데 스키마가 이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우리는 스키마를 이용해 주어진 상황에 대한 예측을 내린다. 스키마는 사고 추론 및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서로 다른 선택지 각각의 기회 및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 성별, 인종,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 또한 심적 모델, 스키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과거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지식을 입력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입력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식은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맥락이라는 것은 삶의 형식에서 비롯됩니다. 삶에 깊이 젖어 들어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맥락적인 그런 암묵적인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초식 교수님은 인공지능 비판의 철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레이퍼스가 그처럼 인공지능의 장래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실존에서 보듯이 표현 불가능한 배경 규범과 관습들이 상식을 지닌 인공지능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대화입니다. 의사가 말을 합니다. 몸을 많이 움직였을 때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까? 환자가 가슴을 가리키며 지난주에 잔디를 깎고 있는데 코끼리가 제 위에 올라앉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코끼리의 원뜻 그 자체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문맥이 이상해질 겁니다.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초원에 있다는 상식 등이 있을 때 이것은 비유이고 비유를 위해서 이 핵심적인 뜻을 떼어내야 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무겁다의 느낌을 코끼리에서 문맥에 맞게 쏙 빼와야 하죠. 코끼리에 대해서 무거운 동물이라는 범주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무겁다, 답답하다의 심정과의 그 유사성을 단박에 캐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확률적으로 코끼리가 앉은 것처럼 답답하다는 표현이 자주 쓰이면 확률적으로 관용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 누군가 사용하는 표현, 이를테면 가슴에 곰이 앉은 것처럼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처음 본 딥러닝은 처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전자의 코끼리와 후자의 곰에 대해서 무거운 동물이라는 범주화가 되어 있다면 전자에 대한 사전 확률이 충분히 쌓였다는 가정하에 후자에 대한 처리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코끼리가 곰으로 바뀌었을 뿐 의미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처리를 한 것일 뿐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 요약을 하자면 범주화할 수 있는 능력, 비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전 지식과 추론과 같은 맥락의 말이죠. 이 사전 지식은 범주화를 통해 저장되고 저장된 기억들을 이용해서 추론한다. 그때 유추를 사용한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사고 과정이 유추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사고가 유추라고 주장한 더글라스 호프스테터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틀을 잡는다. 첫째, 유추를 통해 과거에 기반을 두며 둘째, 대단히 많은 경험에 참여한 육체를 통해 구체적 세상에 기반을 둔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육체 그리고 구체적 세상, 특수한 상황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유추를 통해서 과거에 기반을 두고 현재의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한다. 아까 그 스키마 같은 것들을 작업 기억에 불러와서 새 정보를 합쳐서 다시 새로운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유추가 지속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기계 번역은 텍스트가 만들어진 전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번역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집중적인 계산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통계적 정보에 기초해서 표면적 유추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치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 보는 김치의 느낌이 다르죠. 단어는 같아도 맥락이 다르고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은 미국식 어떤 음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부터 이제 상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범주화와 유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태클이 들어왔다. 무시하고 골대로 향해야 된다. 축구를 하는데 태클이 들어왔다. 넘어졌다. 프리킥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프리킥을 이용해서 다시 골을 넣는다. 축구를 하는데 태클이 들어왔다. 상대 선수가 관중석에서 날라온 돌을 맞고 못 일어난다.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축구를 하는데 태클이 들어왔다. 그때 말벌이 1000마리가 경기장에 뿌려졌다. 이때는 도망가야 된다. 이런 등등 각각을 다 판단해야 되겠죠. 가장 큰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변하는 상황에서 계속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듈식으로 인간의 사고처럼 구조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도 하위의 요소들을 계속 변환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인지조절 능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언어 능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 컴포지셔널리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에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이 책에서는 구성하는 능력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아래 2029 기계가 멈추는 날에서는 합성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제를 그 구성 요소들의 합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과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식을 바꾸지 않고도 변화에 대처하여 과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줄 안다. 이 구성하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과제 전체를 다시 학습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이전 과제의 유용한 하위 부분을 새 과제에 적용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모듈화 되어 있으면 하위 요소들을 얼마든지 다른 요소로 바꾸면서 상위 목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이미지, 소리, 라벨 사이의 관계와 같은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데 대단히 뛰어나다. 하지만 어떤 대상이 예를 들어서 문장이 단어나 구어와 관련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문제에서는 애를 먹는다. 왜일까? 딥러닝은 언어학자들이 합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 부분의 의미를 통해 복잡한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나 언어 능력이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면 부분들로부터 전체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위 요소들을 얼마든지 갈아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형식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새로운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신경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뇌의 구조로 봤을 때도 말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살펴봤던 뇌과학의 모든 역사에서 두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단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커녕 선충에서조차도 뇌 기능을 설명하는 단일한 이론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곤 한다. 크리게 관찰대로 뇌는 통합적이고 점진적인 진화를 거쳐 만들어진 구조물로서 각기 다른 부분들은 서로 다른 진화의 순간에 저마다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다. 하나의 통합체인 동시에 개별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체이기도 한 뇌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미래에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여러 이론들로 분열되어 뇌의 각 영역별로 다른 설명을 만들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데이비드 마가 말했던 것처럼 뇌는 수많은 정보 처리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이 제리 포더 같은 학자들은 말단 인지는 모듈적이지만 중앙 인지는 모듈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앙 인지에서는 이 두 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말단 인지에서는 계속해서 이 두 선의 길이가 다르다고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마음은 모듈적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중앙인지는 모듈적이지 않고 전국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중앙인지는 모듈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인간의 추론 능력 중에 연역 추론, 기납 추론이 있고 세 번째로 또 기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을 찾는 것인데요. 그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전제들도 같이 봐야 그 설명 가설이 잘 들어맞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이다, 글로벌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이 잘 들어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또 그 가설이 처한 맥락 속에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맥락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하여간 이 글로벌하고 맥락 민감하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인간의 인지가 전부 모듈적이어서는 안 된다. 전체를 보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리 포더의 책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29 기계가 멈추는 날 상당히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뼈대로 하고 여러 책의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계산주의 흐름하에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주의 중에서도 이 연결주의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던 학자들이 있는데 이 컴퓨터와 관련된 하드웨어들이 발전하면서 이 연결주의 진영들이 대박을 터뜨리고 지금 세상을 이끌고 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전히 전통적인 계산주의 흐름하에서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 딥러닝 방식이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고요. 그 주요한 라인 중에 하나가 촘스키, 스티븐 핑커, 게리 마커스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전통적인 계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제리 포더, 그 다음에 휴버트 드레이퍼스의 책들도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